자, 한국사 2권 1단원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운동 1장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와 일제의 무단통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이 독립기념관 뜰에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뜰에 보시면 총독부의 이 건물에 가장 맨 위에 있는 첨탑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좀 보시면 이 총독부 건물의 요 맨 꼭대기에 있는 첨탑입니다. 자, 이 총독부는 19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독립기념관 뜰에는 이 첨탑만 전시가 되고 있다. 자,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인데 조선 총독부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자, 일제시대 때 일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했는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이때 일제가 행했던 통치를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단은 마음대로 임의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통치 방식을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나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임의로 통치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를 우리가 무단통치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획득 경쟁에 일본도 참여하다.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 통치를 하게 되죠. 이게 정점에 달합니다. 19세기 후반이요. 자,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를 근대화 시켜준다, 그 다음에 문명화 시켜준다 했지만 실제로는 자원이나 노동력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도차이나 반도죠. 인도차이나 반도는 이제 프랑스가 연방을 조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요 말레이 반도까지 영국이 차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도네시아 섬지역이죠. 인도네시아 대다수 지역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지배권을 확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이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 식민지로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도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는데 제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청으로부터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금 러시아 영토죠. 연해주. 자, 이런 식으로 19세기 후반이 아시아 지역 여러 아시아 지역들이 모두 다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다. 자,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이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점령당하게 되는데 거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반식민지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11년에는 결국은 청나라가 무너지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신해 혁명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중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로써 이제 청나라, 중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군주정이 되겠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청나라가 마지막이고요. 그 이후로는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서 중화민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중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이죠. 군주제가 아닌 왕이 없는 나라. 그걸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현대 중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일제라고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끼는 데 성공한 일본을 묘사한 풍자와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남부 지역, 그리고 레오 등반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까지 모두 받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10년에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은 제국주의 열강의 무기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년대 일제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통치 최고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우리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이 총독부 건물 자체는 1916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26년에 10년 만에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26년에 완성되는 건축물인데 그 이전에도 총독부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1910년대 이미 만들어졌다. 이때 이제 그 총독부의 우두머리는 바로 조선 총독이 되겠는데 군인 출신이에요. 육군과 해군 대장 출신 중에서 임명이 됐고요. 권한은 뭐 법을 만드는 입법, 그리고 재판, 사법, 그리고 행정권, 그리고 군사권까지 모두 다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자, 그리고 총독부의 주요 관리도 당연히 일본인이 차지했고요.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건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기관이었어요. 근데 뭐 한국인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친일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는 군인인 헌병이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헌병경찰제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군인이 우리나라 경찰 업무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원래 헌병이라는 건 군대 내의 경찰이거든요. 근데 민간의 치안까지도 이 헌병들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적 성격을 가진 무단 통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무단 통치 체제 하에서 뭐 범죄 직결례라든가 이거는 이제 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도 없이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령이에요. 한국인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료를 보시면 태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볼기를 때려서 집행한다.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사진을 보시면 태형틀에 엎드려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이 아니고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예요. 경성. 이 지역에 헌병과 경찰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병과 경찰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로 보는 무단 통치의 실상입니다. 뭐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도 뭐 익지 않은 감을 팔다가 뭐 태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통을 벗었다고 또 볼기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옛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중연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모여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 자,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식민지 교육을 강요했다. 자, 일제는 한국인을 새로운 국민이라고 선전했지만 한국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4가지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모든 것들 허용하지 않았고요. 총독부 기간지 뭐 매일신보라고 있었는데 이것만 남기고 한국어 신문 모두 폐간시켰고요. 그리고 뭐 단체들도 다 모두 다 해산시켰고, 그리고 총독부 관리라든가 교사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교사들도 칼을 차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겠죠. 공포 분위기.
자, 그리고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국어와 국사로 중시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주로 초등교육이라든가 실업교육에만 치중하게 만든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는 박탈한 거죠. 자, 사료를 보시면 보통 교육은 일본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어를 보급할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실업교육, 농업이나 상업공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 기초적인 기술 교육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라든가 서당과 같은 한국인들의 교육기관은 또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무단통치기의 교육 차별을 보여주는 예가 일본인들이 다녔던 학교를 소학교라고 하는데 소학교는 6년제였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다녔던 보통학교는 4년제였고요. 이게 취학률이 보시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91.5%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인은 3.7%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